도저 슈퍼컴퓨터는 원래 올해 12월로 완성이 끝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블랙에를 추가로 주문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럼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거고, 근데 전 세계 어느 자동차 기업이 웨이모를 제어하고 이런 슈퍼컴퓨터와 계속해서 이러한 이 컴퓨팅 파워에 블랙엘까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2025년 전망 이야기하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새롭게 도지를 출범하고 그걸 위원장을 맡게 된 부분이나 예, 트럼프 행정부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테슬라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저의 상상력이 좀 역시 제한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 행보들이 되게 빠른데요. 그러니까 도지라고 해서 이제 효율성위원회를 해서 효율성할 수 있는 부분은 많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도 유사하지만 한국도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 부처의 조직이 재편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산업의 성격은 변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과학기술, 뭐 정보, 통신부, 통신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거 이렇게 부처에다 이름을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행정부들도 레이건 시대에 만들어졌던 행정 조직들을 거의 유사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행정 조직의 개편이 함께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효율성 부분도 많이, 그러니까 즉 정보에 보고하는 인력의 문제라든지 과연 AI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의 리플레이스먼트 기능, 즉 대체 기능을 작용한다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예산에 또 많은 부분이 인건비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예를 들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7급, 8급, 9급 공무원을 줄이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축소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건들 수 없는 것은 사회보장기금이라든지 의료기금이라든지 이런 건 건들 수가 없거든요. 의무 지출들이 비율이 꽤 상당하잖아요. 의무 지출이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방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방비 예산을 안 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F-35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은 대단히 논쟁적인 것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22년에도 그 국방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고요. 2023년에도 있었고 2024년 10월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교훈을 얻거든요. 즉 그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지금과 같은 군사 체계로서는 힘들다는, 어차피 핵폭탄은 못 쓰잖아요. 뭐 세계 전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이상 핵폭탄은 못 쓰니까 대단히 많은 미사일들을 쏘게 되는데, 미사일을 갖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유를 줄 수 있죠. 100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 현무 100발을 갖고 있어요. 100발을 다 썼는데도 전쟁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100발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군사 기술을 그다음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군비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속화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사실은 2030년도 후반으로 해가지고 초반일 거예요. 미국도 공군 개념을 바꿨어요. F-35가 하나 뜨면은 지금 드론은 F-35하고 같이 날아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안드릴이라든지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마하로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이거든요. 제트 드론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바꿔낸다라면은 굳이 F-35가 한 대만 뜨고 나머지가 그 편대를 만들어주는, 흔히 말하는 윙을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로 지금 바꾸려는데, 이걸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시그널이었고, 또 하나는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있는데, 스타링크가 촘촘하게 바뀌면 스텔스 기능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위성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 고궤도 위성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레이턴스가 적은, 즉 반응 속도가 지연 시간이 적은 저궤도 위성에서는 충분히 레이더 기능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방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도 실리콘밸리의 이익이 많이 관련돼 있어요. 이미 흔히 말하는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9개 미국 우리 식으로 하면 방산업체가 있거든요. 이 방산업체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대단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방산업체를 대처하려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신호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일론 머스크 내부적으로도 자기 이익을 챙기겠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는 여러분 테슬라보다도 스페이스X가 크죠. 그렇죠. 네, 스페이스X가 이번에 5차 발표하고 6차 발표 사이에 35일이 걸렸어요. 근데 스페이스X의 준비는 일주일마다도 하나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매번 띄울 때마다 미국 연방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재사용 가능한 로켓 산업화 할 수 있는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스페이스X에서만 규제만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규제를 재편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스페이스X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하원과 상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건 2026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러한 변화의 시도, 법률적인 시도 그리고 벌써 일종의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 인수위죠. 인수에 있는 사람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기간도 재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법을 바꾸는데 실행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법을 언제쯤 바꿀 거냐면 25년에 다 바꿀 거예요. 통과는 25년 말이든 26년에 되더라도 왜냐하면 트럼프 제2기 집권의 임기가 4년이니까요. 근데 1기 때는 보통 막판에 레임덕 현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2기를 맞는다는 거는 이제는 미국 헌법상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빠르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렇죠. 3년 4년째는 레임덕이 옵니다. 네네. 그러면 2025년과 2026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대부분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대단히 조기에 이거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트럼프의 개인적인 나이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네. 조기에 실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관련 법제 규제를 통과하는 것을 추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이 법안이 예를 들면 하원에 상정되는 것만으로도 스페이스X라든지 스페이스X의 상장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하면서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뭐 IRA 철폐에 대한 부분이나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는 안 된다라는 이런 기조가 뭐 테슬라 측에서는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다. 그냥 네. 시장을 다 풀고 경쟁하면은 우리가 따라올 데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찌되었든 이런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면 수요 타격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단기적으로 좀 실적에 압박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실적에 손해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7,500달러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또 할인을 더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면 $10,000까지 할인을 받는다라면 이게 한국 돈으로 해도 돈이 1,4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영향을 안 주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법이라는 게 만약에 트럼프가 나는 바로 철폐를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철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는 이제 바로 이제 그 행정명령을 발효해서 취임 첫날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네.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그 시간이 걸리는 시기에 테슬라가 중저가 차량을 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타임라인이 이게 딱 걸려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만약에 이 철폐가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 전에 중저가 차량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른 경쟁 업체는 훨씬 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현대기아차도 잘 나가지만 혼다의 프롤로그 같은 경우도 새롭게 지금 SUV EV를 런칭을 했는데 지금 판매가 대단히 호조해요. 네네. 근데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조금이 안 들어가면은 테슬라의 예를 들자면 새로운 차량들이라든지 모델 Y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타임이 중저가 차량이 테슬라가 나오는 것과 함께 보조금이 철폐가 된다라면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제가 경영진 입장에서라도 보조금 철폐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손해가 오지만 우리에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중저가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이 램프업을 충분히 잘 통과해서 양산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면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 스텔란티스 CEO가 지금 교체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폭스바겐은 지금 도미노 이펙트예요. 거의 지금 독일 기업들은 붕괴 직전으로 가고 있는 거고 뭐 보시도 5,000명을 해고하고 있고 네네. 지금 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을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이 보조금을 못 받아도 이 중저가 차량은 흔히 말하는 프라이스 페리티라고 하죠. 즉 가격 동질성, 즉 내연기관 대비 가격이 같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꼭 지금 구매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기 구매 얼리 어댑터였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보조금도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고 차가 쾌적하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 번째 구간이 나온 거예요. 내연기관보다 이제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저렴해지는 구간으로 2025년에 테슬라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가 돼도 폐지가 바로 취임첫날 행정명령으로 그 다음날 해서 돈이 안 지급되고 이러지는 못할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이제 내연기관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특히 아직은 중국 차량들이 미국을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그 중저가 차량이 뭐 확정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로보택시랑 같은 생산 라인에서 뭐 나올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 FSD 13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랑 좀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 세 개가 좀 어떤 연계가 있는 걸까요? 우선은 모델 S라고 얘기를 했죠. 3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모델 S라고 했다는 건 복수의 차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네. 복수의 차량은 지금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모델 3와 이건 2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했어요. 모델 3와 모델 Y의 베리에이션.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예를 들자면 이미 유럽에서는 가격 할인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뒷자리에 열 시트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뒷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할인을 이미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많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해치백이 나온다든지 해서 모델 3와 모델 Y의 조금은 흔히 말하는 저렴이 버전을 먼저 만들어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 필요 없이 수율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생산 라인에서 바로 램프업이 가능해집니다. 네네. 이걸로 예를 들자면 보조금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7,500 정도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 이러면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모델 2와 로보택시는 사이버캡은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미 계속해서 테슬라가 강조해 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의 양산 시기는 2026년 초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떠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땡기더라도 원래 이것이 이제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언론 보도에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 언박스드 프로세스의 생산 라인이 구축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모델 2가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하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6월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반기에는 모델 3와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 나올 거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모델 2가 양산은 아니지만 공개되고 판매가 시작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2는 하반기, 모델 3와 모델 Y의 베리에이션은 상반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모델 3하고 모델 Y의 베리에이션을 초반기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추가 투자 없이도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델 2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다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포함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결국은 이윤율을 깎아먹는 일들이고 사이버 트럭이 계속해서 이윤율을 깎아먹었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스무스하게 가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전략 상반기에는 모델 3와 모델 Y의 변형 그리고 하반기에 모델 2의 출시 이렇게 타임라인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2025년 전망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FSD와 관련해서 어떤 자율주행 AI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저희 채널도 출연해 주셨을 때 테슬라가 FSD 매출을 독립적으로 이거를 재무제표에 적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큰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었는데 2025년이 좀 그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웨이모의 어프로치하고 그 테슬라의 어프로치는 분명히 시장 어프로치는 다르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달러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평균 20만 달러의 차량 비용이 발생하고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고해상도 HD의 도로 매핑 작업이 또 사전 전제 조건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기는 어렵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FS13이 물론 이제 하드웨어 4에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일부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확산되면서 안정감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하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마케팅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네. 마케팅 효과를 가지면 저는 FSD 구독자는 의미 있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죠. 중국에서도 된다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구독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네. 아마 저는 3분기 정도부터는 FSD 구독자가 재무제표에 독립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왜냐하면 저는 버전 14가 이 정도 속도라면은 훨씬 더 FSD 버전 14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또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년 예를 들면 7, 8월 정도에 버전 14가 나온다라면 엄청난 쾌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전제 조건은 두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 슈퍼컴퓨터는 원래 올해 12월로 완성이 끝이에요.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약 H100으로 환산하면 8만 개 정도의 이 슈퍼컴퓨터를 완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블랙웰을 추가로 주문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럼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거고 컴퓨팅 파워가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2019년에 대단히 유명한 이 캐나다의 AI 전문 연구자이가 교수죠. 이 리치 서튼이라는 사람이 더 비터 레슨이라고 이 씁쓸한 교훈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I 학자들이 막 자꾸 인간의 노력으로 뭘 바꿔보려고 계속해서 AI 퍼포먼스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든 연구 결과에 이제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결과를 연구한 거를 종합해 보면 그냥 컴퓨팅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이 인간의 개입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지금 좋아지면서 AI 물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도 좋아졌지만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느 자동차 기업이 웨이모를 제어하고 자동차 기업이 아니니까요. 바이두도 자동차 기업은 아니니까요. 이런 슈퍼컴퓨터와 계속해서 이러한 이 컴퓨팅 파워에 블랙웰까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비터 레슨이라고 하는 이 논문의 어떤 방향하고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버전 이 12부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엔드 투 엔드 AI로 갔죠. 네네, 그렇죠. 엔드 투 엔드 AI를 갖고 이거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 중국의 샤오펑 정도인데 웨이모도 아직 엔드 투 엔드 아닙니다. 네네. 한쪽에는 휴먼 작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웨이모하고 테슬라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자율주행에 지금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 챗GPT가 나오는 GPT가 나오는 것의 기본적인 것 2017년에 구글이 썼던 이 트랜스포머 모델 때문에 사실 지금 생성 AI에 꽃을 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 논리가 뭐냐면 하나의 토큰이 다음 토큰을 추론하고 하나의 토큰에서 그 다음 토큰이 또 다음 토큰을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거잖아요. 네네. 토큰이라는 것은 강정수의 강정수가 하나의 토큰이 될 수도 있고 강이 하나의 토큰이 될 수도 있고 정수가 하나의 토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언어의 뭉치들을 우리가 네네.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트랜스포머를 웨이모도 적용하고 있고 테슬라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량 하나하나를 토큰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냐면 한국에는 거의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많은 비보호 좌회전. 네네. 비보호 좌회전에 저쪽에 차량이 한 4대가 6대가 딱 서 있어요. 그럼 제가 언제 끼어들어야 되나. 언제 끼어들을지를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네. 인간이 판단하는 건데 여기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면은 확률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게 더욱더 완벽하게 비보호 좌회전에 내가 두 번째 차량이 들어가고 나서 끼는 게 나을지 세 번째 차량이 들어가서 끼고 나을지 각각의 차량들의 토큰들의 움직이는 속도는 뭔지 이걸 통해서 추론 작업을 통해서 운전에 있어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엔드 투 엔드 AI에 트랜스포머 모델까지 결합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기술의 마지막 끝부분 원래 그 2019년에 그 웨이모의 CTO가 MIT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율주행의 그 퍼포먼스를 100이라고 치면 90%까지 이루는데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100이라고 하면 10밖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10을 채우는데 90의 시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90의 시간을 채우면서 즉 이게 90대 10의 규칙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90%를 이루는데 나머지 10%가 돼야 인간이 신뢰하면서 탈 수 있는데 이 10%를 이루는데 90의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19년이에요. 근데 19년이면서 지금 막 오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 90%가 이제 거의 다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이모도 거의 완벽해지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거의 완벽 직전까지 와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저는 2025년에 터져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기술적인 어떠한 전이들 근데 이것이 웨이모랑 다른 것은 만약에 테슬라는 이것이 적용되는 순간
하드웨어 4에는 우선 일단 다 적용이 될 거고요. 네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언젠가 완전히 로보택시와 똑같은 솔루션을 써야 되는데 모델 하드웨어 3에서는 불가능하다라면은 필요한 경우에 조건이 맞는다면 무상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3는 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드웨어 5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적은 돈을 내고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지 해서 아마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5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되면서 모든 테슬라가 생산된 차량들이 자율주행이 되는 이런 시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27년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점점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